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6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씨에 대해서 재판부가 위중 교사와 관련돼서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위중 교사 의혹 꼭 판박이 같다라는 정치권 분석도 있는데 누구 얘기일까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경기도가 검찰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14만 건의 내역을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14만 건이면 분량이 상당한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15분. 동아일보가 오늘 일면에 쓰고 있는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기현, 이뇨한 15분 회동. 김 대표, 혁신하는 바로 수용 못한다. 이뇨한 위원장은 생즉사 사즉생의 희생이 필요하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희생을 요구했습니다. 공관위원장 요구도 김기현 대표는 거부했습니다. 사실상 혁신위가 빈손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전운. 한국일보가 오늘 4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대의원제 축소, 공천 페널티 의결 앞두고 민주당 계파 갈등 전운,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특정 세력의 목소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낙연 전 대표에게 이재명 대표가 소통과 협의를 해나갈 생각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불평등. 조선일보 2면 기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약 앱을 몰라서 할머니들은 병원에서 2시간 대기해야 합니다. 불평등하죠. 1000만 명 쓰는 진료 예약 앱인데 의료 현장까지 디지털 세대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불평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식당 가서 키오스크 주문하기도 어려운데 병원에서까지 일해야겠냐라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아픈 몸 이끌고 갔는데 젊은 사람들 똑딱똑딱똑딱 먼저 진료한다. 무한 기다림. 무언가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오늘의 시사 상식인데요. 오늘은 DSR.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빚 갚느라 번 돈 탈탈. 가계 DSR 또 사상 최고치다.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의미하는데 채무자의 연간 소득에서 각종 빚들,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얼마나 대출을 많이 하고 있느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올해 2분기 말 14.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남 얘기 같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언론인 출신의 한민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 교수 출신의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가 검찰에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14만 건의 내역을 무려 제출했다는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법카 의혹의 분수령, 김용의 위증 정황은 무엇일까?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보도해드리죠. 강제수사,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로 적시된 그 압수수색 영장에는 경기도에서 필요한 압수수색 내역이 적혀 있었을 겁니다. 경기도가 검찰에 제출한 내역이 무려 14만 건이라고 합니다. 기억 디귿은 경기도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15,090건, 특근 매식비 내역 1,573건, 과일가게 매점 거래 내역 9,469건 등
22개 항목 14만 4,601건의 자료를 경기도가 검찰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경기도 관계자, 자료 제출 거부로 압수수색 진행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줄 만큼 주었다. 김동연의 경기도가 검찰에 14만 건이 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협조할 만큼 협조했다라는 내용도 보도되고 있는 겁니다. 강력기 형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뭐 이렇게 많아요 자료가? 이게 다 법인카드 유용으로 의심되는 것과 관련된 자료인 거죠? 사실 형사사건 자체만 두고 보면 상대적으로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없는데 네. 압수수색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미치는 파장이나 국민들에게 주는 인상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죠. 애초에 이 사건은 지난해 8월에 경찰이 김혜경 씨와 별정직 5급 공무원의 배모 씨를 이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송치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검찰은 김혜경 씨는 일단 기소하지 않고 배모 씨에 대해서만 업무상 배임은 제쳐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를 한 바가 있고, 최근에 배모 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배모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 당시 검찰이 송치를 받고도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따로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난 뒤 같이 묶어 기소할 계획을 세워둔 것 같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혜경 씨 등을 송치하면서도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불송치했었고, 국고손실죄라고 해서 배모 씨를 선임하게 된 것 자체도 사실상 수행비서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을 뿐 정상적으로 공무원으로 채용해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판단해봤지만 채용 절차에 위법이 없고 공무를 수행한 부분도 있다는 이유로 이 역시도 불송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전반적인 압수수색은 그동안 권익위를 통해 재차 이 사건 업무상 배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사건을 이첩받은 이후에 전면적인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고, 국고손실죄를 비롯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사건 재수사를 통해 사안의 면모를 밝혀서 김혜경 씨와 전체적으로 다시 묶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그 과정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이재명 대표도 소환될 수 있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 소환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군요. 김혜경 씨와 관련된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아마 송치받은 검찰 입장에서는 그 범위를 더 확장할 수는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다른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완료된 수사에 관련돼 본질적으로 다른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애초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경기도 공무원들 관련 조사를 진행한 뒤 보강한 후에 다시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그 초점은 역시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그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묵인 내지는 지시한 정황을 일부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침입니다. 김무식 교수님, 지금 보면은 그 내역을 보면요, 일단 법인카드를 사용한 내역 15,090건을 경기도가 검찰에게 제출했고, 일단 경기도 입장에서도 김동연 지사 입장에서도 뭐 내가 쓴 것도 아니고 전임자가 쓴 거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제출을 14만 건을 제출했고, 근데 보니까 과일 가게, 뭐 매점 등등 이른바 공익 제보자가 밝혔던 폭로하고 있던 그 내역들에 대한 것도 지금 제출이 됐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 조명현 씨 그 공익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들이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또 녹취도 있고 그다음에 사진도 있고 상당히 많은 문자 메시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관련 자료를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어서 저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에 이제 걸쳐 있는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것은 특근 매식 비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조명현 씨가 그 증언한 내용 중에서 보면 그 쉬는 날,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관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아침에 샌드위치, 이재명표 샌드위치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이렇게 냉장고에 차려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이제 특근과 관련돼서 음식을 사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짐작키로는 그 특근 매식 비용도 이제 그런 거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것 같고요. 특근 매식비가 그런 거군요. 제 짐작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카드 사용 내용은 당연히 당시에 경기도 법인카드 중에서 그 이재명 지사와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법인카드 사용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일 겁니다. 보통 법인카드 하나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도 한 개인당 하루에 한 10개 이상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법인카드가 하루에 쓸 수 있는 횟수가 다양하다고 한다면 그 몇 년 동안 것을 다 통틀어서 자료 제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 14만 건 나오는 거 제가 볼 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저는 이제 저러한 것들을 자료 제출 받고 그것도 좀 미진해서 이제 압수수색까지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 제출 받은 그 근거와 그리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조만간 제가 볼 때는 이 검찰에서 이 관련된 사실의 범죄 혐의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김혜경 여사 그리고 그 다음 순서로는 이재명 지사까지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법정 구속된 김용 씨에 대해서 위증교사 의혹도 그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규, 정민용, 김용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 50분에서 4시 30분경 성남 소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 원을 받아갔다. 그런데 증인으로 나온 A씨가 그날 오후 3시에서 4시 50분까지 성남이 아니라 수원에서 나랑 김용과 있었다라고 김용 부원장에게 유리한 알리바이를 증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캘린더의 사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것 보라. 나 그때 성남에 없었는데 김용 씨랑 나는 수원에서 있었는데 라고 어찌 보면 이제 검찰이 수사한 유동규와 정민용의 진술을 반박하는 알리바이를 그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자백을 했어요. 증인은 김용 측 요구에 위증을 했다. 캘린더 사진도 내가 위조한 거다. 자, 법정 구속된 김용 씨의 1심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판결한 내용 중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김용, 사건 관계인 간접적 접촉 등 의심 가는 사정이 확인된다 라며 위증 교사의 정황을 재판부도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과 여당 내부에서는 돈을 안 받았으면 왜 위증 교사를 했겠냐라는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의원님, 1심 재판부도 야 이거 뭐 약간 저 방어권 보장도 필요 없고 바로 법정 구속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위증 교사의 냄새가 의심이 든다 이거죠.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판결문에도 그게 적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냐면 이게 이제 1억 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공소사실과 관련된 거라 유죄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알리바이가 사실이면 그거는 1억 받은 건 무죄 아니에요? 무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줬다고 얘기한 유동규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알리바이가 맞냐 아니냐가 사실 이 사건에서의 유무죄, 특히 유동규 씨 진술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서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뭐 성남에서 돈 줬다고 하는데 수원에 있었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1억뿐만 아니라 다 모든 전달 과정에서 유동규 씨의 진술. 뭐 이번에 이제 인정된 거는 6억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지금 4차례 걸쳐서 줬다는 이러한 진술이 아예 전체적으로 다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 알리바이가 사실이면 유동규 씨 진술 전체는 다 날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유무죄가 이야, 갈릴 수 있는 굉장히 이 정도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알리바이였군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그 판결 선고할 때도 유동규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첫 얘기가 재판부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면 저는 재판부가 굉장히 꼼꼼히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유무죄를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기 때문에 이 알리바이가 사실이냐 아니냐. 그렇죠. 근데 보면은 이제 뭐 캘린더의 사진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거는 알리바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야, 근데 저 위증한 증인도 나중에 시인했습니다마는 네. 뭐 대단하네요. 왜냐면 이 보통 사람들은 그렇죠. 판사 앞에서 검사 앞에서 사진 휴대전화 사진까지 조작해가면서 거짓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캘린더 사진이 위조됐다 이제 이런 것까지 아마 재판부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리바이를 조작한다? 예. 이거는 사법 방해입니다. 그렇죠. 사법방해죠. 예, 그리고 위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났습니다. 그날 그 1억 원을 받았다는 날 저는 그 김용 씨를 딴 데서 만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법원을 속이려는 재판부를 기망하려는 행위죠. 판사를 속이려 한 거.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제 김용 씨도 구속이 됐고 예.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사실 위증이라고 하면 그거는 검찰이 바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네.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본인이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거 부탁받아가지고 한 거다. 이러면은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도 위증 교사로 기소가 됐는데 똑같은 예. 지금 거의 그 상황이거든요. 그 위증 교사를 부탁받은 그 분인 위증을 실토를 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이제 위증을 한 그 예. 두 사람이 위증과 위증 교사로 기소가 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증을 한 사람이 실토를 했기 때문에 김용 씨의 이 위증 교사는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는 뭐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차대한 네. 그러한 법원 기망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한 뭐 예. 위증성이 있는 범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위증을 했다라고 실토한 네. 그리고 증인은 이제 여기에 처벌을 대해서 감수하면서까지 네. 내가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을 한 그래서 거군요. 이제 추가 기소가 빨리 이루어져야 네.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때 분신이라고 표현했던 김용 씨 결국 위증 교사 혐의를 받게 되는 셈인데 이재명 대표도 묘하게 비슷한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 묘하게 기시감이 든다, 닮았다, 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한미수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 씨의 위증 교사 의혹. 일단은 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나 변호인 측에서는 뭐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건 뭐 재판에 또 다뤄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 1심 나온 결과를 뭐 법원에서 낸 보도자료, 기사를 꼼꼼히 보니까 뇌물 부분, 특히 거기에서는 유동규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해서 무죄를 내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김용 전 부원장 측의 변호인들은 이게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다른 변호인들 통해서도 취재를 해보면은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판사들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에도 그런 부분도 있음에도 선택적으로 아마 인정을 해서 실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으면 뭐 저는 뭐 검찰이 수사 안 하겠습니까? 없는 것도 하는 판에 수사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랄지 네. 지금의 이제 이런 수사들이 우리 야당뿐만 아니고 다수의 국민들은 왜 이 시점에서 또 이런 수사들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대선 직전에 이게 터져가지고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는 상당히 악재로 작용한 건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는 긍정적 역할을 했겠죠. 지금 총선을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오죽하면은 그 평소 점잖기로 유명한 김동연 지사가 이건 정치 수사라고 기자회견까지 했겠습니까? 그 법인카드 가지고 또 다시 압수수색을 들어왔습니다. 지금 경기도청이 신청사로 옮겨갔는데 14번째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합니다. 200명 넘는 공무원들이 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54일째 압수수색을 받았고 7만 건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서류를. 그리고 신청사에 새로 비치된 PC를 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검찰권 남용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되겠지만은 왜 선거 앞두고 김동연 지사 말대로 정치 수사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검찰이 정말 공정하고 원칙과 상식이 있다면 최소한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수사하는 신용도 좀 하면서 예. 최소한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본인들은 뭐 법적 절차에 따라 한다고 하겠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수사, 정치 수사 아닌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이 돼서 김용 씨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묘하게 분신이라 불렀던 이재명 대표도 위증교사 혐의로, 김용 씨도 위증교사 혐의로 참 이 재판을 받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게 묘합니다. 묘합니다. 그런데 묘한 일이 하나 더 있죠. 이 유동규 씨의 진술이 굉장히 지금 법적으로 중요해진 이 중차대한 상황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채널A가 당시 교통사고 상황을 포착한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했는데요. 사고 영상 함께 보시죠. 자, 1차선을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깜빡이를 켜고 2차선으로 넘어오죠. 자, 근데 동시에 3차선에 있던 유동규가 탑승한 승용차도 2차선으로 진입을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결국 이렇게 꽝! 화물차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 다시 보시죠. 자, 이렇게. 동시에 자, 지금 이게 그 유동규 씨가 탑승한 차에서는 저 트럭을 못 본 것 같고요. 앞에서 트럭이 속도를 좀 줄이지 않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180도 돌면서 중앙분리대 이렇게 서로 지금 들어가겠다라고 하다가 자, 지금 누구 하나 속도를 좀 줄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자, 이렇게 되면 이 속도도 빠르고 덩치가 큰 트럭에 SM5 승용차는 저렇게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사실상. 자, 이렇게 사고 당시의 상황을 포착한 블랙박스, 바로 뒤에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저희 채널A가 입수를 했습니다. 야, 김무식 교수님, 예. 지금 큰일 날 뻔했던 상황이고 예. 다행히 정말 천만다행으로 누구 하나 그렇죠. 크게 부상을 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만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게 보도가 나오고 아마 저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야 정말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좀 의구심이 있었을 텐데요. 뭐 경찰 조사 결과도 그렇고 유동규 씨 본인도 그렇고 단순한 운전 과실에 아마 충돌 사고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블랙박스를 보니까 정말 양쪽에서 1차선 달리던 트럭과 3차선 달리던 승용차가 양쪽에서 다 2차선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예.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런 내용을 보면은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합니다만 일각에서 또 저런 그 우연치 않은 이 사고를 놓고 한쪽에서는 누가 이거 사주에서 유동규 씨의 증언을 막기 위해서 뭐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냐라는 마치 영화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또 떠올리는 사람도 있고. 영화를 많이 보셔서 네, 그래요. 또 한쪽에서는 또 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만 네. 저기 또 검찰이 이제는 유동규 씨를 다 사용만큼 사용했으니까 검찰이 이제는 뭐 토사구팽 하는 거 아니냐. 거기는 영화를 더 많이 봐서 그래요. 거기는 영화가 아니라 뭐 상상력이 더 높은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런 양쪽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경찰 조사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 유동규 씨가 다행히 또 전혀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곧 쾌차가 되면 다시 또 법정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 사고에 대해서 특정 방향의 특정 어떤 음모와 또 어떤 살인을 사주하는 듯한 그런 식의 상상은 할 필요가 없다. 네. 요즘 왜냐하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저런 부분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힘을 가진 특권층들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교통사고를 가장해서 그 증인을 제거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너무나 양쪽 다 과민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유동규 씨 빨리 쾌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유동규 씨 상태가 어떤지 육성으로 들어보시죠. 유동규 씨입니다. 우리 차가 갑자기 180도로 돌아가지고 이게 만약에 들돌았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완전히 180도 회전하면서 옆면을 퉁 치면서 이게 후진으로 탄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사는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온몸이 몸살 나는 듯이 부서진 것이 아파요. 금요일 날 재판은 무리인 것 같아서 대장동 재판은 일단 상황을 판사님한테 좀 알리고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아니, 그렇게 되면 박승 변호사님, 이 재판이 안 그래도 뭐 재판 지연 논란이 뭐 다른 곳에서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아프니까 어쩔 수 없긴 한데 재판은 좀 지연되나요? 유동규 씨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법정에 출석을 못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협정에 출석을 못할 정도라면 피고인 입장이라면 재판부에서 충분히 배려를 해줄 것 같고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 할 상황이면 그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과 협의해서 일정을 조율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고 영상은 저도 처음 보는데 일단은 화물차와 승용차가 같이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승용차가 약간 앞서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트럭이 먼저 2차로에 진입을 한 상황이라 승용차의 과실이 더 큰 것은 맞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특별히 고의성이 존재해 보이지도 않고 이 점선에서 모두 신호 위반의 과실 없이 차선을 변경한 사안이라 12대 중과실 사안도 아니어서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이 사건이 형사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지극히 낮습니다. 아마 보험사와 해결해야 할 문제로 귀결될 것 같은데 경찰이 어떤 교통사고든 사고를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고의사고 여부인지 여부도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보험 사기 등.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 고의사고 여부도 들여다보겠지만 트럭의 과실 비율이 1견 더 낮아 보여서 고의사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것 같고 아마 보험사와의 과실 비율 분쟁과 관련된 협의 차원에서 사건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거죠. 이제 몇 대 몇.
네, 네. 몇 대 몇? 6대 4냐 뭐 7대 3이냐 뭐 그거다. 어쨌든 다친 사람이 많이 없어서 다행이고 유동규 씨도 중요한 재판에 또 중요한 진술을 하고 있으니까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이라 안전운전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동규 씨가 병상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이게 우연히 겹쳐서 좀 꺼림칙하다 뭐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더 강하고 단단해져서 돌아오겠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의무를 다할 것이다.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본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이 돼서 결국은 이 김용 씨가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말 한마디 그리고 법정에서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병상에서의 병상 편지까지 쓰고 있는 유동규 씨의 근황 공개해 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 블랙박스 영상을 보기 전에 내놓은 입장 같아요. 들어보시죠. 아마 저는 뭐 무슨 음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뉴스를 본 다수 국민들은 이거 아수라 속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이재명 부근에 의문사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문의 눈초리로 이걸 아마 쳐다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나갈 수도 있다. 쫓아내면 나간다. 안에서 깨면 병아리인데 밖에서 깨면 그 후라이다. 뭐 후라이 발언까지 하면서 강도 높게 이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행보를 취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공천 전대 룰은 어디로? 이낙연 달래기. 과연 달래질까? 등등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낙연 출당시켜라. 출당 요구가 뭐 삽시간에 불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당에서 나를 쫓아내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반응까지 보였는데요. 그 청원이 삭제됐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 지시로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청원과 관련해서 청원이 있었는데 당 차원의 조치에서 이제 홈페이지에 내렸고 그것은 당대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통합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도 조치가 있었다. 그럼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요? 청원이 뭐가 문제냐라는 반응입니다. 문제는 출당 청원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삭제 지시를 이제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통합 손을 내밀려고 하는 모양새에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특별한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다. 연합이다 뭐다라는 이름을 붙이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만나서 고민을 나누고 앞으로 함께 걱정하는 그런 시간은 이미 가졌습니다. 이른바 삼총리, 민주당의 삼총리, 김부겸, 정세균, 이낙연. 삼총리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삼총리가 모여서 공감대를 이뤘다라는 발언도 이낙연 전 대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 문제의식이란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등을 강하게 비판했던 문제의식으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지금은 리더십과 강성 지지자들의 영향으로 그 면역 체계가 무너졌습니다. 어쩌다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합니다. 현실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질식하고 있습니다. 당장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할 건 결단해야겠죠. 당내 민주주의가 질식할 지경이다. 일주일에 몇 번씩 법원행 어떻게 총선을 치르냐. 당에서 결단 내려야 된다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삼총리가 이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한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낙연 총리 본래 예전 별명 중에 하나가 엄중낙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굉장히 신중하고 점잖고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시는 스타일인데 최근 며칠 사이 방송에서 그다음에 어디 강의에서 또 출판기념회나 북콘서트에 가서 기자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작심한 듯한 발언들 많이 합니다. 무언가 작심한 듯한. 그렇습니다. 작심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을 정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다소 지금 민주당 내 상황을 보면 좀 다소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작심을 했다는 면에서 보면 엄중낙연의 결심
엄중낙연의 작심 이건 간단치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른바 비명계 5인방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한 분 이상민 의원은 뭐 지금 탈당을 해서 나와 있는 상태고 나머지 4분 원칙과 상식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제 12월 중순 정도까지 보고 결심을 하겠다는 건데 이분들의 지금 후폭풍과 파괴력보다는 이낙연 전 대표 특히 엄중낙연의 작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한두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거 엄중낙연 혼자서도 아니고 그렇죠. 그 뒤에 삼 총리 그러니까 상당히 큰 결심을 한 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총리했던 분은 아니겠어요? 다 전직 당대표 했던 것이고 또 다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만약에 회동을 하고 의견을 모으고 작심을 넘어서 작심 행동을 같이 하면 제가 보면 이거 쉽지 않은 것이다. 뭐 한민수 대변인 계십니다만 물론 뭐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 내가 이미 친명 일색화돼 있어서 거기에 어떤 파열음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원칙과 상식과 비명계 일부 의원들의 반발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쓰나미가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는데 우리 한 대변인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죠.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하는데 더 이상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며 당에서 결단을 내려줘야 한다라며 리더십 교체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는데 그 주장에 김부겸, 정세균 민주당의 당대표를 지냈거나 총리를 지냈던 분들도 함께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보통 일은 아니다라는 분석인데요. 친명 지도부가 이 전직 대표들 혹은 전직 총리, 이 3총리의 움직임에 견제구를 날리고는 있습니다. 새 총리 연결고리는 문정부에서 총리 지냈고 당을 많이 걱정한다는 것. 하지만 신당은 다른 문제다라고 신당을 만드시진 않을 거다라는 슬쩍 견제구 아닌 견제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한민수 대변인님, 이게 뭐 보통 일은 아닐 텐데 새 총리가 3총리가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뭐 신당을 차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어디가 민주당이야? 뭐 이럴 수도 있는 상황.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당을 차리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제로다. 그렇게 근거는요?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도 아니고요. 일단 친명 지도부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일단 우리 원내대표부터도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후보를 도왔었고 그 정책의장 이기호 정책의장도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장관 총리할 때 장관도 했었고 그 민주연구원장 그동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전략기획위원장 다 이분들이 그 친명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당대표를 모시고 같이 일을 한 지도부를 구성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색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 그다음에 또 정세균 전 총리 김부겸 전 총리 세 분 중에 저랑 가깝고 제가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 민주당 내에서 정치적 연대를 하고 그게 또 우리 김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신당으로 갈 가능성, 저는 이거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 분들 뭐 제가 직접 뭐 다른 분들 통화를 하진 않았습니다. 세 분들의 인식이 일단 뭐 포럼이나 이런 데서 말씀하신 거 보면 내년 4월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내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겨서 막아내지 않으면 그 이후에 얼마나 그 엄중한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인식들이 같습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나 우리 경제, 안보의 퇴행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신당이 만들어진다면 민주당이 분열로 가지 않겠습니까? 민주 진영에 그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들이 갖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그 좀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청원 삭제도 지시하고 그래서 현재 당을 통합과 단결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와 행보를 하시기 때문에 잘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주현 의원님, 이낙연 전 대표의 답변이 아까 흥미롭습니다. 사실 지금 지도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이 좀 분열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청원을 탁 정광석화처럼 삭제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많이 두고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딱 기자들이 물으니까 뭐 별 생각 없다라고 한 게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라는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나갈 수도 있다. 근데 그 요구사항과 별다른 출당 청원 삭제를 하든 말든 그건 본질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뭐 출당 요구를 삭제했다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 출당 오히려 요구를 해주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그 비명계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 그 친명계 의원들이 지금 다 깃발 꽂으려고 다 지금 선거운동 하고 있거든요. 이른바 낙계라고 네, 부르는 그래서- 이낙연 의원 현역 지역구에 이제 친명 자객들이 가 있다. 그래서 제가 또 잘 아는 민주당의 모 친명 의원도 네. 지금 모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열심히 선거운동 하고 있더라고요. 실명을 그래서- 혹시 말씀하시자면 그거는 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언론에 봐도 그렇잖아요. 다 비명계 의원 있는 데서 다 뭐 비례대표들이나 윤영찬 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양지대 지금 의원 말씀하시는 거죠? 다 지금 깃발 꽂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의 뭐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게 어떤 그런 공천에 대한 확실한 방향, 정말 공정한 공천을 할 거라는 뭐 이러한 모습이랄지 이런 것을 이제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건데 아직 그런 건 없잖아요. 그냥 당신 안 나가게 내가 신경 썼어 이거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김용 그 부원장의 그 실형 선고가 사실 간단치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이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이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 네. 리스크가 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동규 씨의 말을 지금 법원이 믿었어? 그러면 유동규 씨가 지금 그 사건에서만 증언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기 모른다. 여기 가서도 증언을 하고 대장동 사건에서도 증언을 하고 지금 여러 개를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유동규 씨의 말을 법원이 믿었어? 이러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모든 사건은 다 유죄될 확률이 높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법 리스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도 많지만 선거 결과가 선고의 이 1심 판결 선고가 다 유죄가 돼버리면 민주당은 그냥 같이 수렁에 빠질 수가 밖에 없는 그런 위기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이낙연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그 후퇴 아니면 당대표를 내려놓던가 아니면 불출마를 하던가 어떤 그런 그 결기를 보여달라 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고 저는 이 사법 리스크가 이 수면 위로 온 게 민주당에겐 굉장히 악재고 지금 뭐 어제 뭐 경기도에서는 왜 우리가 14만 건을 냈는데도 압수수색을 하냐고 얘기를 하고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과잉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압수수색은 검찰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하기 때문에 검찰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정권자는 법원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여러 가지를 증거를 보고 그 청구서를 보고 또 자료들도 보고 압수수색을 영장을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 발부에 의해서 검찰이 하는 것이지 검찰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 후보 경선 때 봐라 내가 대장동 문제 있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할 수도 있겠군요. 김용 씨가 법정 구속되는 걸 보면서. 지금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유동규의 말은 다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이 좀 밝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는 정말 민주당 뭐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결국 민주당 전체 사법 리스크로 그렇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에도 또 재판이 좀 계속 진행되고 있고 본인이 하고 있는 지금 3개의 사건이 지금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또 열심히 당대표가 열심히 또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자꾸만 이 법정에 오가고 뭐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들이 총선을 앞두고 그 민주당에게 좋은 마음을 가질 수는 예.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직 총리들이 당연히 이것은 그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할 수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민수 대변인님 이게 좀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밝힌 부분이라 이재명 대표가 거취를 결단해야 된다. 당에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재명 대표는 혹 총선을 앞두고 거취를 뭐 결단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우리 전주혜 의원님께서 길게 말씀하셨으니까 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오죽했으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특수부검사 출신인데 역대 검사들 능력이 있다면 이 정도 사건이면 2, 3개월은 끝낸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출범해가지고 다른 거 뭐 했습니까? 경제를 챙겼습니까? 외교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갑니까?
속된 말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성공했습니까? 그렇게까지 국민들 헛된 기대 심어놓고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2년 가까이 그렇게 털어가지고 다시 또 총선이 앞두고 또 대대적인 수사를 또 벌이고 있습니다. 저 해도 좋습니다. 그냥 꾹 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집권당이면 좀 챙기고 집권 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명확히 입증을 하십시오. 영장도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사라는 게 이런 수사로 끝내놓으면 국민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지사님 말씀을 빗대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수사라는 건 공정성과 상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권력도 역대 보수 진보 다 떠나서 수사했습니다. 그거 하시고 예. 또 엊그제 우리 기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 대법원장 후보자께서 영장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청구하는 네. 거를 사전에 좀 보겠답니다. 검찰에 좀 과잉 수사가 있다. 아까 이제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렇습니다. 충분하실 그래서, 것 같고요. 예. 이낙연 전 대표의 이제 요구사항,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냐? 그 질문 드렸는데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가 이재명 대표께서 기자들이 물음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와의 어떤 만남이랄지 서로 같이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기 때문에 저는 뭐 머지않아서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고 예. 당의 여러 원로들과 또 당 대표가 보는 어떤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아 만난다. 이재명 모르게 대표가 이낙연 대표 만난다. 그 구체적인 지금 내용까지는 뭐 네. 조율 과정 같은 거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당연히 당의 그 주요한 지도자들과는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갖고 그 자리에서 당이 단결되고 통합되는 여러 말씀들을 나누고 우리 민주당이 분열되지 않는 길을 찾을 거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소통하겠다.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만난다. 뭐 이런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뭐 만난다고 해결된 문제냐 아니냐에 따라서 두 전현직 대표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가운데 손학규 전 대표도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정치권의 가장 큰 덕목같이 생각되는 게 선당 후사예요. 민주당이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런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는데 이게 그냥 거의 사당화돼 버리고 있어요. 당보다 나라 걱정을 해야 됩니다. 아하. 선국 후당이 돼야 돼요. 선국 후당. 사당화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재명 대표가 총선 지휘봉을 내려놔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중대한 결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의 대표가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 소리 못하니까. 중진들은 뭐 하느냐 얘기야. 원로들은 뭐 하느냐 얘기야. 자, 이 사당화가 되는데 중진과 원로들은 뭐 하냐? 손학규 전 대표, 정세균 전 대표, 김부겸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 그러니까 대표급만. 그 원칙과 상식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예, 예. 대표급만 하면 벌써 4명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 발로 촉발된 지금 전직 대표 또 전직 총리들의 사실은 거센 움직임이 있고 네네. 여기 이제 손학규 전 대표까지 지금 가세를 한 형국이어서 제가 볼 때 이게 간단치 않은 좀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하시는 그 주장과 톤이 굉장히 세요. 예. 손학규 대표도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한다고 그냥 놔둡니까라는 식이잖아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도 스스로 물러날 생각을 해야 된다. 왜 당에서 가만 놔두느냐는 것이고. 물론 지금 김부겸 전 총리와 정세균 전 대표는 아직 발언이 이렇게 수위가 정확히 공개된 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4명의 전직 당 대표급, 전직 총리급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문제의식과 비판, 그리고 민주당의 사당화에 대한 비판이 간단하게 끝날 일은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우리 한민수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만나자고 할 겁니다. 또 만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이 총선 앞두고 분열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원칙과 상식이나 비명계 5명 정도의 파열음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네. 만나자고 할 텐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낙연 대표의 저 엄중낙연 선생의 저 작심한 듯한 행보는 만나자고 해도 만나지 않을 태세라는 건 저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 한번 만났잖아요. 인사동 그 막걸리 집에서 한번 만나서 두 명 만나서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다 보도가 됐었고, 근데 제가 전해 듣는 후문으로는 그 만남에서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는 것이고 거의 서로 간에 소통이 전혀 되지 않은 걸로 제가 듣고 있어서 아마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다시 만나자고 해도 만남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식의 아마 저는 그 결심이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저 손학규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이 민주당의 주인이고 민주당의 지금 그 당대표로서 DJ와 견주는 듯한 발언도 막 나오잖아요. 최근에 그 이 원동형 비례대표제 개편과 관련해서
기존의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냐라는 예. 비판이 있을 때 홍익표 원내대표가 DJ도 그랬다. 약속은 뭐 다 지킬 필요 없다. DJ도 정계 은퇴했다가 다시 복귀하지 않았느냐. 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손학규 대표가 어제 저 인터뷰 중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어떻게 감히 DJ한테 이재명을 견주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바꾼 건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개인을 위한 게 아니냐. DJ는 정계 은퇴를 번복한 건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구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아, 손학규 전 대표 그런 말을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DJ를 이재명 대표 어디 비하냐?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런 식의 손학규 대표의 강력한 어떤 문제 제기가 민주당을 오랫동안 사랑해왔던 사람들, DJ를 믿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믿고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따라서 계속 민주당을 사랑해왔던 기존의 전통적 그 지지층한테 상당한 저는 그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봐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따라가는 게 과연 우리가 맞는 것인지 저는 그래서 뭐 한민수 대변인 계셔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저게 쉽게 볼 일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금 분수령을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또 하나의 갈등의 굵직한 도화선은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최근 연일 시사했듯이 기존의 약속을 깨고 약속을 어기고 선거제를 과거로 회귀하겠다라고 시사한 대목입니다. 어제 뭐 경향신문 등에서도 연일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지도부를 비판하는 기사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약속을 이렇게 쉬이 깨느냐? 그러면 위성정당을 또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 이전으로 약속 깨고 돌아가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밝히지를 않고 있다라는 비판의 대목인데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멋지게 해주면 무슨 소용이냐 하셨습니다. 대표님 우리가 부끄럽게 이기면 뭐합니까? 그러다 서로 비참하게 지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그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이 굉장한 논란이었어요. 앞서 김무식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마치 이재명 대표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비유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대선 공약을 지금 어기자고 해놓고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어떻게 비교하냐. 민주당 내부의 불만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정확하게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위성정당은 계속 참칭정당 나오게 두겠다는 겁니까? 위성정당 출연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약속을 깨고 원래대로 회귀하겠다는 겁니까? 현재 보도 나오는 형태에 비춰보면 병립형 회귀 가능성이 더 높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그럼 약속을 깨겠다? 뭐 따지고 보면 그렇죠. 손학규 전 대표나 박지원 전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은 동일하죠. 연립형, 연동형 유지와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던 대선 공약을 지키라는 취지인데 방점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손학규 전 대표는 다당제가 실현되어야 협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박지원 전 위원장은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는 데 방점이 더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원칙과 정치 현실 사이에 고민이 상당히 깊은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연동형이 결국 우리 한국 정치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 또 그와 관련된 약속을 해온 상황이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 원칙을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정치 현실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고민이 깊어갑니다만 결국 이는 총선이 더 다가오면서 정치 역학적인 구도를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총선을 한번 겪어봤던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는 원칙을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야,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떤 사설은 서울신문이었던 것 같은데 범죄 피의자들이 모여있는 위성정당까지 우리가 하다 봐야 되냐라는 내가 그 논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니 범죄 피의자들이 모여있는 위성정당까지 봐야 되냐. 아니 여당 야당 지금 논의하고 계신 거예요? 꾸준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논의하시지? 정개특위에서 논의도 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 빨리 확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유성정당 어떻게 할 확정해야 될 건지. 시기를 이미 지났고요. 특히 이제 이 비례대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서 우선적으로 몇 달 동안 논의를 해왔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동안에 제가 이제 듣기로는 상당히 병립형 쪽으로, 그러니까 회기로?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병립형 권역별. 그러면 위성정당은 이제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것은 정치 야합의 산물이다. 일단은 국민의힘이 전혀 이
뭐 입법 과정에 관여를 안 했거든요. 네. 그냥 국민의힘이 패싱된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힘은 병립형으로 회기를 해야 된다. 당연히 저희가 참여를 안 한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제는. 그런데 네. 민주당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별,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하는데 권역별로 나눠서 3개의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얘기가 돼갔다고 저희는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아니 이거는 그냥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는데 이것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답답하고요. 빨리 이것은 조속히 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송영길 전 대표 신당 차린다, 뭐 조국 전 장관 신당 차린다, 용혜인 의원 뭐 신당 차린다. 신당 굉장히 뭐 신당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위성정당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은 우리 지도부 저도 뭐 회의에 배석을 네네. 하고 하니까요. 현재 상황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여러 논의가 되고 당내에서도 다양한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의총도 두어 차례 열어서 논의들이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좀 전에 우리가 논의했던 거론했던 손학규 전 대표님의 어떤 저런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손학규 전 대표께서 그 바른미래당 대표하실 때 이 연동형을 만들기 위해서 단식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애정이 있고 애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저도 이제 안에서 지켜보고 같이 논의 과정을 보면은 그 정치인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전직 당 대표나 이렇게 요구하는 거 하고 실제로 제1야당 대표로서 그 총선을 현실적인 총선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실제 이 총선 승리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거취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민주당, 민주당원, 민주당을 좋아하는 지지하는 분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이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 당이 어떤 결정을 하면은 또 여당과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저는 합리적인 안이 만들 거 봅니다. 한민수 대변인께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헷갈려서 송영길 전 대표는 내가 이제 윤석열 탄핵당을 만들 건데 민주당과 친구당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린 친구야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친구라고 생각합니까? 잘 좀 모르는 분인데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대답을 받고 싶으세요? 아니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친구입니까 아닙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일단 탈당을 하셨고 근데 전 다만 그 반윤 연대로 200석 이런 얘기 하시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좀 경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런 말씀 자꾸 하시면 친구 못한다. 저랑도 친합니다. 친한데 친구는 아니다. 근데 저런 발언들은 저는 선뜻 동의는 못한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은 우리가 모두 낮은 자세로 국민들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처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상민 의원이 탈당한 가운데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 시의원들도 같이 이 탈당 행보에 동참했습니다. 자, 대전 시의원들, 민주당 구의원, 당원 등 총 19명이 함께 탈당을 한 겁니다. 동반 탈당이죠. 이상민 의원과 뜻을 같이 하고자 한다라며 19명이 이 대전 지역에서 구의원, 당원 등이 탈당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한 장관은 더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것인데 1월 내지는 연말 빠르면 한 장관이 총선 출사표를 던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한 장관이 어제 국민의힘의 의총에 참석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의총의 한동훈, 김기현, 이뇨한 15분 회동. 한동훈 법무장관 어제 여당 의총에 참석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장면 보시죠.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교하게 대비하는 사람들이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 행보를 장관님의 여당 신고식이라고 보는 목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정책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논의하는 것은 통상적인 직무 수행입니다. 대각을 좀 연구해 두고 그렇게 판단을 해주고 나오는데 저는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고 제가 진퇴하는 문제는 제가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회 협조가 필요한 이민청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한동훈 장관 총선 나오는 거 아니야? 한 장관이 나와야지. 언제 나오는 거야? 1월엔 나오지.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이 여당의 의총에 앉아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가 어색하지 않네? 라고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아직은 좀 국회의원으로 좀 하기에는 아직도 좀 장관 같은데? 라고 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전재의원 저기 포착됐는데 바로 또 짝꿍으로 옆자리에 한 장관 옆에 앉았던 전재의원 장면도 포착되는데 이거 원래 그 자리가 총선 원내 전- 대변인 자리입니다. 원내 대변인 자리다. 총선 전에 뭐 상견례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국회의원 같다 뭐 이런 관측도 있고 이런 설왕설래 강력계 형사 출신은 과연 어떻게 보는지 자연스럽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약간 어떤 국회에서의 모습이 좀 어색하다고 보십니까? 국회에서의 모습 자체가 어색하진 않은데요. 네네. 국회를 자주 방문해 왔던 것 같고 네. 그동안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특히 국회 방문해서 야당 의원들과 많은 설전을 벌여오는 과정을 거쳐온 인물이라 그 자체가 어색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총선에 나가서 지역구에 뛰라고 해도 어색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다만 그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가 점점 더 집중되고 있고 본인이 어느 시점 어떤 방식으로 결단을 내릴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이 총선에 뛰어들어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총선을 이끌어 나가는 형태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색하지 않아서 지금 당장 투입되어도 얼마든지 활약하실 수 있을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저는 아직은 좀 장관 같은 모습이 좀 남아 있어서 약간은 좀 어색하다 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 느낌이니까요. 그런가 하면 이 한동훈 장관의 역할을 두고 의견이 여당 내에서도 분분하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출마해야 되느냐, 비례로 가야 되느냐, 선거를 다른 지역을 좀 전국을 돌아야 되느냐 등등 내가 뭐 분분합니다. 첫 번째 설, 수도권 격전지 출마 설, 종로, 강남, 계양을 뭐 다양합니다. 강남권은 뭐 격전지는 아니죠 여당 입장에서. 선거 지휘 설, 비례대표 후순위에 배치해서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서 전국을 돌아라. 순회 연설을 해라.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초선 의원 A, 대선 잠룡으로선 수도권에서 확장성을 보여주는 게 더 나은 선택이다. 재선 의원 B, 아니다. 당신이 초선이라 그래. 공동선대위원장 중 한 명으로 임명, 그런 말은 안 했습니다. 제가 좀 리얼하게 하느라 살을 못한 겁니다. 재선 의원 B, 공동선대위원장 중 한 명으로 임명은 가능하다. 혼자서는 힘들 수 있다. 제가 상황에 좀 몰입하다가 있지도 않은 말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묘하게 이제 초선과 재선의 전망이 다른데 이건 비전 전략 실장으로서 뭐 전략 있습니까? 있으면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활용법은 지금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이제 내년 총선에 우리 당을 위해서 기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디로 갈 거냐, 어느 지역을 택할 거냐, 어떤 쓰임새로 쓸 것이냐는 전체 총선의 판이 마무리가 되고 전략이 짜여지고 그 큰 전략 속에서 한동훈 장관의 극대화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특정 지역을 막 이렇게 쑤셔보면서 어디 가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그냥 가십성 기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뒤에 뭐 주제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김기현 대표하고 이뇨한 위원장 사이 어제도 만났습니다만 지도부와 혁신위 사이에 이 갈등이 어떻게 봉합되고 어떻게 마무리되고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당이 이제 좀 안정을 찾게 될 것이고요. 당이 안정을 찾은 뒤에야 이제 총선의 방향과 스탠스가 잡힐 거 아닙니까? 예. 총선이 영남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수도권 중심으로 할 거냐 라는 식의 방향이 잡히면 그 총선 전략의 그랜드 디자인이 우선 만들어지고 그 전제하에서 한동훈 장관을 가장 잘 쓸 수 있는 지역에 가장 잘 쓸 수 있는 역할에 가장 잘 쓸 수 있는 메시지와 가장 잘 쓸 수 있는 이미지로 한동훈 장관에게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해야
정말 한동훈 장관 사용법이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저게 나온 이야기는 뭐 다 가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개항을도 의미가 있고 종로도 의미 있고 강남에 압구정 현대골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하고 전국을 순회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는 여러 가지 다 활용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한 장관이 왔던 거는 그 본인이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 이민관리청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장관들이 뭐 중요한 정책에 관련해서는 정책구청에 와서 설명했던 예도 이게 처음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제 현장에 있던 제가 느낀 바로는 워낙 또 스타 장관이고 정말 이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하나 언제 그러면 선언을 하는 거야 마는 거냐 이게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초미의 관심사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 관심이 정말 점점 고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인적 재원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좀 총선 승리를 하는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그런 생각들을 다 의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한동훈 장관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의 사실을 한동훈 장관이 공표했다라는 여야 간의 공방이 어제 청문회장에서 있었던 겁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와서 설명할 때는 거의 구속영장 전부를 한 80% 이상 그냥 읽어요. 사실은 이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굉장히 위반하는 것 같아요. 그대로 공개하는 게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국민한테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절충해서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를 대표해서 이게 법령에 써 있어요.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설명은 당연히 필요하다. 자, 이건 뭐 저 전주혜 의원과 또 정성호 의원,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과 전주혜 의원이 탁 공방을 벌인 겁니다. 아니 그 영장 80%를 다 읽는 건 그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반했다라는 정성호 의원의 주장과 전주혜 의원은 이거 법령에 적시돼 있는 거 한 거다. 국회의원에게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도의 친절한 설명이다.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공방이었어요. 한민수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공방, 저 화면을 보니까 일전에 한동훈 장관이 와서 그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 전에서 설명했던 과정이 생각납니다. 한 30분 정도 하셨던 걸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러 차례 한 장관에게 빨리 끝내달라. 너무 자세하게 피의 사실 공포 우려가 있으니 하지 말라고 제재를 몇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뭐 지금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본회의장이 없었습니다만은 그 영상을 보면서도 현직 법무장관이 좀 과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 기억으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강금실 법무장관은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보낸 다음에 서면으로 대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충분히 어떤 걸로 하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도 의원들에게 그 장관이 너무 과하게 설명했을 경우에 또 어떤 그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중립적인 조치를 한 분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은 저는 대법원장 후보자를 놓고 충분히 정성호 의원이 질의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하나 못 말씀드린 게 있어서 앞주제에 한동훈 장관 활용법 할 때 우리 김근식 전 실장님도 고민이라는 표현을 본인도 모르게 했어요. 그 얘기는 고민이 많겠구나. 왜냐하면 저는 너무 일찍 띄운 것 같아요, 여건이. 이준석 전 대표가 막 휘젓고 다니니까 스스로도 전국을 누비고 그리고 너무 이제 정책 의총까지 오셨는데 어제 현장 그 사진들, 영상들 보면은 글쎄요, 좀 그 인기가 여당 내에서 조금 시들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마도 하기도 전에 정치권에 들어오시기도 전에 벌써부터 어디 간다 이런 게 수개월째 계속되면은 그만큼 한동훈 장관의 새로운 참심성, 뭐 새로운 인물 이런 이미지는 많이 삭감될 것 같습니다. 전주혜 의원 옆자리에 앉아서 한 장관과 말씀도 나누던데 그 어디 나갈 거세요? 물어봤어요? 어디로 나오시나요? 한 장관 물어보셨나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저 업무상 관련한 업무상으로? 어제 뭐 설명한 그 이민관리청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만 얘기하고 오셨어요? 당황하신 거 보니까 물어본 것 같아요. 자,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어제 회동을 했습니다. 혁신안을 받네 안 받네 당 대표와 혁신위원장 사이에 엄청난 갈등 끝에 만난 회동이었는데 15분이었습니다.
워낙 왕성하게 활동하셔가지고 국민적인 관심을 아주 끌고 계십니다. 한 41점 됐죠. 네. 굉장히 좋은 혁신적 어젠다를 많이 제시하시고 또 실천 가능한 것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잘 존중하고 녹여내서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오늘 우리 이 위원장 모신다니까 이만큼 많은 언론들이 오신 거 보니까 그동안 활동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15분 만에 회동이 끝났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공관이나 선거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혁신안은 바로 수용은 못하지만 혁신안을 거부하는 건 아니다라는 내용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다 수용할 거다. 하지만 그 시기적으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겠다. 그리고 공관위에서 선택을 해서 혁신안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내용을 시사했고요.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희생이 우선시 돼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생직사 사직생 정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회동 이후에 백브리핑이라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편하게 질문하고 대변인이 편하게 얘기를 하는 백브리핑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갈등은 봉합된 건지, 혁신안은 수용되는 건지 우리 또 돌직구 출신의 박정하 의원이 현장에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주셨던 어젠다가 혁신적이고 그래서 국민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어떻게 스텝 바이 스텝 할 것인가 고민해 나가겠다. 김 대표님의 희생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였다. 어떤 얘기를 내일 혁신이 회의는 혹시 그대로 진행을 하시나요? 오늘 회동은 좀 만족할 만한 회동이었다고 평가하세요? 혁신위 측과 이 대표 측이 백브리핑을 해서 혁신 의지도 확인됐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혁신안을 다 수용하겠다라고 했지만 퇴장하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문 채 15분 만에 회동은 종료되고 퇴장했습니다. 예. 오늘 아마 10시 반에 혁신이 전체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어제 저 회동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이 이제 그 회동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 결정을 오늘 내릴 것 같아요. 일부 혁신위원들은 이대로 그만둘 수는 없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부 혁신위원들은 이 정도 했으면 당 지도부가 충분히 알아들었고 수용하는 자세를 가졌으니 마지막까지 차분하게 정리를 합시다라는 것도 있고 이제 의미 없으니 뭐 조기 종료하고 당 지도부에 더 센 요구를 하고 우리는 농계처럼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시 반 곧 있으면 열리기 때문에 결과를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신 혁신이 수고했다. 그리고 혁신의 내용들에 공감하고 있고 어떻게든 공관이나 선거 과정 속에 다 반영할 거다. 원론적 입장에서 다 수용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 게 처음에 애초에 이 친윤 지도부의 희생 권고안이라는 게 공식 안건으로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권고안으로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언론에 보도됐을 뿐이죠. 그러면 김기현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식 권고했는데 제가 봐도 우리 당 입장에서 봐도 이 혁신위의 희생 권고안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인 논의를 할 것이고 충분히 전향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이 정도 메시지를 날리는 정도만 해도 된다고 봐요. 울산에 가셨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니까 그걸 뭐 최고위에서 이걸 의결해가지고 이걸 땅땅땅해서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어디 가고 누구는 불출마하고 이걸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 보십시오. 인천 개항을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자들이 마이크 대면 저는 당이 원하고 당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과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습니다. 이 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다 짐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식 의결된 게 아니고 공식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혁신위에서 친윤 지도부의 희생안에 대해서 권고할 때부터 이미 당이 제깍받아서 이 정말 의미 있는 혁신안이고 혁신 권고안이고 우리는 이 방향으로 정말 앞으로 우리 지도부, 앞으로 공관이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이 방향으로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왜 못하죠? 박수 쳐서 해결될 일을 판사봉 칠 때까지 묵혔다가 이 사단이 났다. 그래서 아마 잘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큰 방향에서는 김기현 대표도 저 방향에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엄선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주인공은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충돌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홍일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절차를 거쳐서 임명이 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지금 현 권익위원장이시고 대검 중수부장 출신이고 윤 대통령의 검사 선배. 그렇습니다요. 예. 김홍일 위원장이 2009년에 대검 중수부장으로 취임해서 당시에도 떠들썩했었던 부산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이끌어 왔었고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야당에서 집중 공격하는 부분은 2007년 당시에 대검 3차장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군요. 그 당시에 2007년 대선 직전에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사안 이후에 특검으로 그 결론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 사안을 두고 야당의 공격이 상당히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조직 내부에서는 상당히 신망 있는 검사 선배로서 후배 검사들의 믿음을 오랜 시간 받아왔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가장 신뢰하는 검찰 선배로 불러왔던 만큼 특히 사석에서 형이라고 부른답니다. 아, 그래요? 상당히 두 사람의 관계가 두터운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다 대구지검에서 초임 검사를 시작했었고 아마 신뢰관계가 상당히 두텁다 보니까 검사 차원을 넘어서서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하고 나아가서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장 그 후임 선임 과정에서도 진통을 겪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김홍일 위원장을 낙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김홍일 위원장이 불우한 어린 시절과 가난을 딛고 일어났다. 윤 대통령이 형 하면서 검사 시절부터 잘 따른다. 뭐 이런 일화도 소개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설렁탕집 석박지 보면 김홍일 선배가 떠오른다. 김 선배가 새 동생을 직접 키우며 석박지를 많이 만들었다. 뭐 이런 자수성가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그 어린 시절이 좀 가난했습니까? 굉장히 어려웠고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랬군요. 새 동생을 이제 키웠고 대학교도 바로 이제 가지는 못하고 좀 몇 년 있다가 가정 형편 때문에 충남대학교 전액 장학금으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셨고 그때 예산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지금 백종원 그 대표 아버님이셨는데 그때 이제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 교장 선생님 관사에서 3년 동안 숙식을 하면서 어린 백종원 대표를 가리키기도 했다. 뭐 이러한 지금 사례 이런 미담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이제 두 어린 동생까지 부양을 해야 했던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인간 승리죠. 그리고 또 뭐 대학교 진학해서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김홍일 그 권익위원장은 제가 그 법원 판사 시절에 사법연수원 교수를 했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근데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검찰에서 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부원장으로 오셨을 때 몇 번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굉장히 좀 묵직하세요. 뭐 말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굉장히 묵직하시고 또 신중하시고 정말 그 검찰 내에서 신망이 굉장히 두터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수한 그런 특수통으로 큰 수사도 많이 하셨고 또 굉장히 청렴결백하신 그런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 이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말 그 지난주에 이것 때문에 국회가 시끄러웠습니다만 방통위원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탄핵이 의결이 되는 순간 이 방통위원장의 권한이 정지가 되고 그러면 지금 상임위와 한 명 남는 이 방통위가 식물 방통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민주당에서 어떻게 필사적으로 이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탄핵을 한 결과 결국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고심 끝에 본인이 용단을 내려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연말에 뭐 종편에 대한 또 방송사에 대한 재승인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을 만한 분이 사실 필요하고
제가 아는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정말 공정하게 또한 어디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어려운 난국을 이끌어갈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는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미수 대변인. 여당에서 아무리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우한 환경까지 지명 배경으로 설명을 하시던데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하거나 이렇게 인성, 검찰 내부에서 인성도 좋고 자수성가한 입지전적인 인물, 저는 그거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런 주장과 옹호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는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야당과 국회에서 반대하는데도 임명을 강행하면 대통령과 여당이 아주 안 좋을 겁니다. 그건 이미 여론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여러 가지 포털도 보고 좀 한번 보십시오. 많은 국민들이 물음을 던집니다. 대한민국에는 인재가 없습니까? 아니면 특수부 검사가 아니면은 이 나라에서 서러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제 거짓말 말고 찾아보세요. 벌써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명 전부터 그랬어요. 언론에 보도될 때부터. 그래서 임명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과방위원이 주장하고 있어요. 임명 철회해달라고. 그런 상황인데 지명하시고 임명을 강행하면은 상당히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네. 우선 특수부 검사 출신의 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권익위에 가신 지가 지금 5개월도 안 됐어요. 업무 파악하고 이제 막 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을 뽑아다가 그 중요한 방송과 통신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이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하면은 전문성이 뭐가 있습니까? 이 중요한 자리에서. 그리고 지금 방통위가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전임 방통위원장도 방송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은 끝에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자리에 대통령이 그리 좋아한다는, 존경한다는 특수부 검사를 보내면 정말 다수의 국민들이 또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장악 또 하려는 거 아니냐? 계속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려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제대로 방통위나 또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겁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 돼요. 저 정치부 기자도 오래 했는데 이런 식의 인선을 해서 대통령과 여당과 총선을 넉 달 앞두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전 그래서 참 아주 부적절한 인선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주인공 만나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업 총수들과 부산에 방문을 했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후에 함께 첫 방문인데요. 함께 보시죠. 부산도 발전시키겠습니다. 윤석열!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그래,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 떡이 아주 쫄깃쫄깃한 게 맛있는데요? 엑스포를 위해 추진한 지역 현안 사업 그대로 더 완벽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부산은 다시 시작합니다. 부산 is beginning입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미래의 도시. 바로 이런 부산의 도전에 우리 기업들과 삼성도 늘 함께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상심이 클 부산 시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대통령도 가고 기업 총수도 가고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이 함께하겠다라고 하니까 왠지 좀 부산 시민들이 좀 든든할 것 같기도 한 생각도 드는 대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무식 실장님 이런 행보가 부산 시민들이 기대를 좀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가 이제 실패로 끝나고 많은 분들이 상심하고 조금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마 서둘러서 부산에 다시 방문을 하고 또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이 기업 총수들과 같이 가서 거국적으로 그리고 재계 전체가 그 단합해서 합심해서 부산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아마 가시적으로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보이고요. 저는 가서 저렇게 대통령 그다음에 우리 당 지도부 그리고 부산시장 재계 기업 그 회장분들이 부산을 방문해서 부산 살리기에 다시 나선다는 건 좀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엑스포에 가서 떨어졌기 때문에 부산을 다시 또 달랜다 이런 이야기로 국한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전 메시지 그림으로는 부산만이 아니라 전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어렵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말 연시에 지금 경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지금 돌아오는 빚을 갚아야 되는 대출 상환 기간에 걸려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산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를 살리고 또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좀 돕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더 열심히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 만나보시죠. 신임 국가보훈부 차관에 이희환 해군 대령을 임명했는데요. 연평 영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희환 해군 대령, 박성일 변호사님, 네. 이 대단하신 분이죠. 이희환 대령이 지난 2002년 제2연평 해전 당시에 큰 부상을 입고도 지휘를 계속해서 승전을 이끌어낸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당시에 참수리 357호정 정장 즉 함장 윤영하 소령과 6명의 장병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부정장으로 근무하던 이희환 대령이 직접 20여 분간 교전을 지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37mm 포탄에 중상을 입고 결국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됩니다.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전을 이끌어냈고 2002년 당시 인미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충무무공훈장 현역 군인으로서는 최초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다리를 절단하게 되면 그 현역 부적합 심의에 회부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네. 군인사법 예외 규정에 따라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는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이 규정에 따라서 20년 넘게 그 이후에도 군인으로 복무를 해왔고 지난 12월 1일에 대령으로 진급한 상태였습니다. 현재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5일 만에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내정됐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인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오히려 우대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사가 반영된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야 저도 이제 그 6살 아이 데리고 안보 교육을 제가 조기에 시키기 위해서 용산의 전쟁기념관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참수리정이 크게 전시되어 있는데 그때 북한군이 기습적으로 이제 우리 참수리정을 참수리를 향해서 사격을 해서 그 총탄들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참수리정에서 부상을 당하고 나라를 지켰던 영웅이 보훈부 차관에 임명됐군요. 이야기 들어보시죠. 눈물을 집에 돌아오는 차 속에서 계속 우는 겁니다. 아빠가 다리가 안 아프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옆에 있던 아들은 아빠 다리가 다시 생기겠죠라고 물었습니다. 제 아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빠의 한 다리가 없는 것은 그 다리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가장 명예로운 훈장과 같은 것이야. 유가족분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 참전 장병들의 명예를 헌양하며 우리 해군에 대한 아낌없는 신뢰를 보내주시는 많은 분 덕분에 자랑스러운 현재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희환 신임 보훈부 차관이 보훈부가 관련된 일 잘 하리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와서 김진의 더 라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의 돌직구쇼 유튜브 계정에서만 시청하실 수 있는 김진의 더 라방 시작됩니다. 오늘 김근식 비전전략실장과 박성배 변호사님과 라방 함께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